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을 땐 어떻게 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잠을 자라. 위기의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현명한 오답. 이디시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디시코. 오늘은 두 번째 차원, 상징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이전에 일부 정보의 차원 그리고 전체 개론 이렇게 두 개를 미리 올렸는데요. 그거를 들어보시고 이 파트를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대처하는 창조적인 사고의 기초 원리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의 현실이 마치 양파처럼 네 겹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네 가지 차원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차원, 정보의 차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을 통해 문제 그 자체에 접근한다. 그리고 2부, 두 번째 차원, 상징의 차원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징의 차원은 질문하기, 재구성하기, 마음 비우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 뒤에 숨겨진 배경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 직관의 차원. 느낌, 충동, 꿈, 우연 등에 의지한 어리석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 산 경험이 이끄는 방향을 신뢰하고 실수로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배움을 얻는다. 이렇게 총 네 가지 차원을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이 독서를 통해서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2부 상징의 차원. 손님이 헛기침을 한다면 그것은 수저를 달라는 뜻이다. 이디시 속담. 드러난 세계에 숨겨진 영역. 드러난 세계에 숨겨진 영역은 눈앞에는 드러나 있지만 의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킨다. 숨겨졌다는 말은 다른 무언가로 가려져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은 얼마든지 명백하게 밝혀질 수가 있다. 단지 잠시 발견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빤히 드러나 있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뭔가를 찾아내고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왜 내가 여태 저걸 못 봤을까? 수수께끼나 우화들은 바로 이처럼 일시적으로 숨겨진 명백한 정보나 개념이나 상황 등을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제2 영역은 드러난 정보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말로 하면 제1 영역, 정보의 영역이 상징의 차원의 도움으로 더욱 명백해진다.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별로 무리 없으시죠? 네,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집세란 가난한 죄로 내는 벌금. 돈이란 걸리기만 좋아하고 옮기기는 싫어하는 질병. 염세주의란 제 손을 태우는 성냥. 낙천주의란 길을 밝히는 촛불. 여자란 번쩍이는 번개, 아름답고 황홀하다. 당신의 머리에 꽂히기 전까지만. 사랑은 버터, 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니까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사점을 찾는 일은 지식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자의 아이는 2살이었을 때 툭하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거랑 같은데 그거랑은 달라. 이런 비교를 통해서 아이는 이 상징의 차원에서 만난 형상들을 뚜렷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두 사물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그 둘을 비교하는 일은 바로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유사한 관계를 통해 만물은 스스로를 설명해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다음은 사라고사, 스페인에 속하는 지명인데요. 그 사라고사의 한 랍비가 제자와 나눈 대화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네. 제자가 물었다. 그럼 기차로부터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단 1초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그럼 전신기로부터는요. 모든 말이 기록되고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전화는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누군가는 저기서 듣는다는 사실을 배운다네. 얼마든지 다른 예를 더 들 수 있다. 자전거를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는 페달 돌리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라디오를 인생에 비유하면 하나의 채널의 주파수를 맞추면 다른 방송은 들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를 인생에 비유하면 영성을 유지하는 데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다. 급하게 온도를 높여버리면 겉은 타고 안은 차가운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분명한 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 그 찾아낸 답을 표현하려면 드러나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비교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제1영역,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정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지만 제2영역, 드러난 세계의 숨겨진 영역, 상징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과 비슷한 것이다.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대답의 고정된 결론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 감추어진 세계에는 무엇과 비슷한 어떤 것의 역동성이 담겨 있다. 무엇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든 미완의 것이라서 무한히 다양한 뉘앙스의 답을 끝없이 펼쳐내 놓기 때문이다. 이곳은 실제보다 개념이 더 진가를 발휘하는 영역이다. 상황을 재구성하라. 재구성은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건 무엇과 비슷하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경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곡이나 비꼼 없이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해석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유대 전통에서는 손해를 봤을 때 이런 재구성의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낸다. 예를 들면 물잔이나 접시가 깨지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유대인 주부들은 마젤 토브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거 참 운이 좋은걸. 쓸모없는 것이 깨져서 다행스러워. 이것으로 액땜했으니 앞으로 주의하면 중요한 물건이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이 재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달리 보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보도블록에 긁히는 등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불행의 신호들은 오히려 행운의 신호로 바뀌어버린다. 이런 재구성의 방법은 수세기 동안 고난을 거치면서 터득한 교훈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당신이 제2 영역을 지배하려면 당신의 마음은 문제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편협하지 않은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리를 두고 그 문제를 대함으로써 단순한 논리에 지배당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비 예치알 미칼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다. 라비여, 당신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의 곤란함을 굽어 살피는 축복받은 분이시여 하는 기도문을 읊을 수 있겠습니까? 라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가난이며 그것에 대한 나의 기도는 충족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네. 가난을 인간에게 필요한 무엇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이 라비의 상황은 재구성되었다. 가난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겨났다. 여기서 라비 예치엘의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틀에 박힌 논리에 빠지지 않는 현자의 신중함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인 요소인 듯 보이는 욕구, 의식주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재구성은 고정관념을 파괴함으로써 현실에 다가가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재구성은 만장일치나 상식에 저항한다. 네, 할 수 없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
재구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는 선택적인 관점을 취한다. 즉, 논리 전개의 중심은 재구성이며 이해력의 부족은 이해하려는 욕망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유대의 스승들은 끊임없이 이런 개념을 강조해왔다. 제자들이 명확한 추론 과정을 따라오지 못할 때 그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해하기가 싫은 것이냐. 의심할 여지 없이 의지의 결연은 제2 영역, 감정적인 영역의 주요한 장애 요소다. 우리는 모두 각자 행동과 사고방식에서 독특한 취향이 있으며 삶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요긴한 접근법들을 요리조리 회피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우리가 난 못해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지적인 무능력의 호소가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다. 즉, 난 못해는 난 하기 싫어와 같은 뜻이다. 이 제2 영역과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무지를 정교하게 그려낼 수 있다. 이 제1 영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정보의 영역 안에서는 무지가 주어진 논리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무엇이지만 이 감정적인 차원 제2 영역에서는 무지는 기존의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고자 고안된 일종의 방어기제다. 따라서 현실을 저 편한 대로 이해해버리려고 하는 이 정략적인 작용을 간파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뒤에서 투명성을 살펴볼 때 알게 되겠지만 이 지혜는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뚫어볼 수 있게 한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것과 행해지지 않은 모든 요소를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 현자보다는 재판관이 되길 원한다. 사실을 판단하는 일이 단순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시된 증거와 의견의 진실성을 따져보는 작업에 대부분의 노력을 투입한다. 그러나 판단이란 합의되고 동의한 바에 비추어 봤을 때 논의되는 사실에 모순이 없는가를 따져보는 긴 과정 중에서 그저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재구성은 두 목격자의 얼굴을 맞대게 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그들 각자의 처지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작업이다.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한 요소들을 표면으로 떠올려 명확하게 만들면 왜 특정한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고의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는 아래의 일화는 무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해의 부족은 이해하려는 욕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무지함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 랍비가 고개사가 줄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맞췄을 때 랍비가 고개사에게 물었다. 균형을 잃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되물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랍비가 대답했다. 물론 땅도 아니고 줄도 아니겠죠. 맞소. 줄 끝에 장대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겠소? 랍비가 대답했다. 끝에서 돌아서는 순간, 바라봐야 할 곳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순간이겠군요. 바로 맞췄소. 사고활동은 바로 인접한 다음 단계 때문에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한 발씩 정확하게 내딛는 것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목표에 다다른 지점, 즉 장대에 가까운 줄의 끝부분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 진실한 탐구자라면 당신이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즉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장대를 포기해야 할 때야말로 균형을 유지해야 할 순간이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조언해 줄 것이다. 그저 한 발 한 발 줄 위를 걸어가는 순간은 제1 영역을 반영한다. 정보의 영역이죠. 방향,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장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은 제2 영역을 반영한다. 상징의 차원, 감정의 차원이죠.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그 짧은 순간, 어떠한 기준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매우 다른 현실 속에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세계다.
뒤에서 살펴보게 될 숨겨진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제3영역, 직관의 차원. 제가 다음번에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역이거나 아니면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4영역이죠. 바로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입니다. 성공적으로 줄을 건넌다는 큰 목표에 집중하며 부수적인 것들, 예를 들어 바로 다음 발걸음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생각의 줄타기에서 균형을 잃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책의 내용이 다소 어려운 듯하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디시코, 안타깝지만 절판된 도서예요. 그런데 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직관의 차원과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 다 발췌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잇이었습니다.